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네. 밖에서 네. 제가 재미난 녹화를 하고 있네요.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배우죠, 배우 소유진 씨 오셔가지고 맛있는 음식 놓고 우와. 방송하고 계신데, 그거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저 낙낙이라고 저희 그 정프로님이 진행하고 있는 네.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입니다. 낙낙한 인터뷰. 낙낙한 인터뷰. 우리도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 저희 누구 모실까요? 맨날 우리 칙칙하게 둘이 앉아가지고. 우리 김프로님 모시고 왠지 좋아할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 오늘 퇴근길 라이브에는 제가 좀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 김양희 교수님 모시고 라인 사태 관련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라인 사태에 제가 취재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가 정보가 너무 없어요. 우리가 되게 이제 감정적인 부분들만 드러나는데, 이게 뭐 진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정당했느냐 안 했느냐, 네. 도대체 뭐가 어떤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냐, 그 뭐 일본의 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무슨 의견을 가지고 있고 총무성은 왜 그랬는지, 이런 세세한 얘기들을 우리가 좀 모르다 보니까 사안을 좀 더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 김양희 교수님이 그 경제안보 쪽 네.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 세밀하게 좀 그 조사를 하신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6시 퇴근길 라이브에는 제가 그 라인 사태 관련한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뉴스 바로 시작하시죠. 자, 첫 번째 뉴스는 그 전력기기 소식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요즘에 뭐 전력기기뿐만 아니라 해저 케이블, 그리고 전선, 모든 그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지을 때 필요한 것들은 다 올라가고 있고 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자, 그런 가운데 오늘은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LS 일렉트릭이 오늘 초고압 변압기 생산 능력을 2배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팩트부터 전해드리면 LS 일렉트릭은 803억 원을 들여서 초고압 전력기기 생산 핵심 기지인 부산 사업장에 공장을 증설한다고 밝혔는데, 부산 공장이군요. 네, 부산 공장입니다. 혹시 뭐 다른 계획 있습니까? 아니요. 그 혹시 뭐 미국에서 하게 되면 미국의 공장 만드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좀 일자리 만들어야죠. 우리나라에서도 좀 해야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부산 공장이 지금 초고압 전력기기의 연간 생산 규모가 약 그 2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이 그 2배가량 생산 능력을 높이면 4천억 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공장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언제까지 증설이 완료되는지 타임라인을 보니까 내년 9월까지 공장 증설을 완료하고 10월부터는 이제 생산을 본격적으로 할 얘기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전해드릴 때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그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LX 일렉트릭, 이렇게 다양한 그 전력기기 3사가 있잖아요. 이 가운데 사실 LS 일렉트릭은 우리가 송전과 배전이 있다고 했을 때 사실은 송전 계통보다는 배전 계통에 좀 더 강점이 있었던 기업이었었어요. 예. 근데 사실 송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압력을, 그러니까 전기의 압력을 엄청나게 높여서 멀리 보내는 쏘아야 되기 때문에 초고압 변압기 계통을 우리가 송전 계통이라고 부르고, 사실 배전 계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각 소비자들에게 전기를 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전압을 높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배전 계통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초고압 변압기는 아니고 한 중저압 변압기 정도를 우리가 이제 배전 계통이라고 부르는데요. LS는 사실 배전은 강했지만 송전이 그렇게 강한 업체는 아니었던 걸로 분류가 되는데, 이번에 지금 송전 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초고압 변압기의 캐파를 2배가량 늘린다고 하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포트폴리오가 하나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똑같이 전기 관련한 설비를 하는 건 맞는데, 네. 이전에는 이제 변압기 중심으로 하고 있다가 이제 송전 쪽의 어떤 생산 캐파가 넓어지는 거니까, 네. 어쩌면 이렇게 회사 하나가 새로 생긴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요즘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사실 옛날에는 뭐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초고압 변압기, 그러니까 송전계통 변압기는 잘 안 넣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 센터의 전기를 분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그 변압기, 초고압 변압기가 필요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데이터 센터 자체가 에너지 소비량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도 초고압 변전소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트렌드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고 할 때
옛날에는 이 정도면 배전 계통만 떴겠지만 이젠 송전과 배전 계통이 다 함께 필요해지는 어떤 산업 구조에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갖춰놓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캐펙스를 계속 상향하고 있는데 그 유틸리티 업체들이 우리나라의 한전 같은 기업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예, 예. 미국에서도 유틸리티 업체들의 캐펙스를 합쳐보니까 대략 한 올해 10% 정도 상향할 그 캐펙스 투자를 상향하고 있고요. 유럽도 한 5%, 심지어 우리나라도 지금 17% 캐펙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유틸리티 업체를 합치는 게 아니라 그냥 한전만 보면 되죠. 한전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역 불균형 때문에 전력 시스템을 그러니까 좀 캐펙스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많은 수주가 나왔던 거는 대부분 해외, 미국, 유럽, 중동 이쪽이었었다면 국내에서도 얼추 이제 수주가 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표 하나 준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다 함께 지금 일제히 그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일진전기 이런 그 기업들도 증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 그 변압기, 배전기기 이런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전선들까지도 같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좀 전에 그 전 거 한번 보면은 네. 와, 지멘스는 1억 5천만 달러네요. 규모가 다르죠. 와. 그냥 굳이 우리가 예. 굳이 꼽아보자면 지멘스 특히 이거 짓는 지역 한번 보세요. 노스캐롤라이나 미국 지역이에요. 그리고 예. 우리가 그 전력기기 항상 할 때마다 노동 집약적 굉장히 험한 일 워낙 이렇게 굵지가 크고 하다 보니까 그랬잖아요. 좋아요. 1억 5천만 달러 투자하는데 사람 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 예. 그 정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거 보시면은 결국은 전선이 필요하고 또 해저 케이블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관련된 증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해저 케이블과 관련해서는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이 또 굉장히 잘 알잖아요. 네, 저희가 저 아콘팀이 한 작년 말부터인가 네. 이쪽에 좀 꽂혀가지고 이조 기자가 이 전력기기 회사들 네. 그쪽 계속적으로 보면서 와 이거 이렇게까지 늘어난다고? 정말 미국에 사람이 이렇게 없다고? 네.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사간다고?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 저는 해저 케이블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킹을 해서 뭐 하고 해저 케이블 바다 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네. 그래서 그 해저 케이블 관련한 이야기는 오늘 오후에 저희가 앞건 채널을 통해서 보내드릴 예정이고 이조 기자가 저 관련한 전력기기 관련한 얘기는 목요일 인덱스 시간에 목요일 인덱스에 훨씬 더 길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전력기기에서 굉장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에서 초고압 변압기 생산 능력을 2배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뉴스 전할 땐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이게 시간이 좀 짧으니까 네. 훨씬 앞뒤로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네. 좀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 내용은 뭐 인덱스라든지 아니면 저희 그 아권 채널 통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좀 뉴스를 보다가 좀 우울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게 하루에도 이제 몇 번씩 물가 인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네. 이게 사실 월급은 늘지도 않는데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도대체 삶이 얼마나 팍팍해진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이 이게 벌마늘이라는 겁니다. 벌마늘이요? 예, 마늘이 원래 되게 예쁘잖아요. 네. 6종 마늘 그러면은 네. 6개가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되게 조그맣게 적게 돼 있었고 상품성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벌마늘이라는 현상인데 네. 여러 쪽으로 갈라져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피해가 지금 제주도 남부 지방에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마늘 생산량이 30만 5천 톤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한 2에서 3%, 평년보다 한 6에서 7% 정도 감소할 거라 그러는데요. 또 그 전남 무안에서는 전남 농민단체가 이제 그 양파 관련해서 특별 재난을 좀 선포를 해달라라고 네. 좀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이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습하고 더운 이상 기후는 마치 가열하고 있는 냄비에 농산물을 넣고 뚜껑을 덮어놓은 것과 마찬가지다. 푹 삶아진 양파잎은 바짝 마르고 누렇게 변해버린 양파바드는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뭐 지난 겨울 시즌에 작물 생산량이 방토막이 났고 병해충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후로 인해서 농작물의 작황이 안 좋은 것이 예전에는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이른바 재난이었잖아요. 이게 너무나 자주 너무나 다양한 품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야,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일단 정부에서는 이제 벌마늘 피해 농가를 농업재해로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늘밭을 갈아엎고 다른 작물을 심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보조금들을 좀 지원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좀 치킨 중에서 가격 안 올렸던 데가 네. BBQ가 좀 가격을 안 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 6.3% 정도 이제 평균적으로 인상을 한다는데 그러면은 110개 판매 제품 중에 23개 제품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BBQ 하면은 황금 올리브, 아, 유명하죠. 올리브, 제일 올리브유 2배 넘게 오른. 예, 올리브유. 그것 때문에 가격이 2만 원에서 2만 3천 원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이제 치킨은 그나마 이제 다른 고기들에 비해서는 좀 가격대가 좀 낮아서 맞아요. 우리가 좀 편하게 좀 마음 편하게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품목이었는데 이 뭐 황금 올리브 치킨 프라이드가 이제 2만 원에서 2만 3천 원으로 올라가고요. 제네시스 BBQ에서도 이게 뭐 이런저런 사정은 있겠지만 얘기하는 내용들이 좀 되게 안타깝습니다. BBQ가 이제 자체 조사를 한 결과 상위 40% 매출 상위 40% 점포를 기준으로 올해 4월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0%가 늘었다. 네. 좋은 소식이죠. 예, 그쵸. 그런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10%가 떨어졌답니다. 매출은 늘었지만 이게 원가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떨어지게 됐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올리브유가 지금 2년째 가뭄, 스페인에서 2년째 가뭄에 시달리면서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멘트도 참 인상적인데 뭐 이렇게 다들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본사라면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소상공인 입장에 가맹점들의 수익성이 악화돼서 어쩔 수가 없었다. 이번에 가격이 인상된 것의 90%는 가맹점주에게 돌아갈 것이다. 네.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물가라는 건 정말 물가 상승이라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인데 물가를 잡으려면 또 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긴축을 하면 또 괴롭습니다. 맞아요. 긴축 때문에 괴롭고 높은 물가 때문에 괴롭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미국의 유권자 여론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에서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금 경제가 꽤 좋죠. 네. 근데 경제 정책에 반대한다. 바이든 정책이 경제를 해친다. 경제에 대한 굉장히 나쁜 평가가 나왔는데 가장 큰 불만은 역시나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은 8명의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물가 상승률을 분석해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연평균 5.5%로 지미 카터 다음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네. 지미 카터는 정말 역사적인 인플레이션이었잖아요. 몇 년대였었죠? 한 80 80년대 70년대 초 많이 80년대 초. 네. 네. 그때였는데 그때에 이어서 2위로 높았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1970년부터 전 세계에서 발생한 57건의 인플레이션 이후에는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난 비율이 한 58%, 4번 중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충격이 일어난 지 2년 안에 벌어진 선거는 4번 중에 3번꼴로 정권이 교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가라는 건 사람을 너무나 괴롭게 만드는데 이게 물가가 올라가면 사실 경제 성장률이 좀 좋아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보면 임금도 좀 같이 올라가고 뭐 그러면 그나마라도 좀 충격이 덜할 텐데 우리나라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아니지만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쪽에서 경제 성장률이 일어날 경우에는 그 일반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약간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런 뉴스 전하는 것도 괴롭고 저도 치켜면 시켜 먹으려면 좀 말이 23,000원이지 여기다 배달료 붙이고 하면 또 올라가잖아요. 요즘에 그나마 배달료가 좀 줄어서 네, 그것도 그나마 마케팅적으로 낫긴 좀 한데, 그렇긴 하죠. 그래서 좀 그렇게 됐습니다. 와, 이게 마늘이 기후 위기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지게 되고 양파가 상품성이 떨어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또 사실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 우리가 많이 사 먹을 수는 없다 보니까 예. 결국 상품성 있는 물량만 판매하다 보니 또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예. 참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런 뉴스를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후는 이제 좋아질 걸 우리가 당분간 짧은 네. 시간에 기대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도 좀 어떻게 안 되나 싶은 것도 있는데 네. 내용 중에 보면은 사람들이 왜 지금 물가 상승률이 많이 좀 내려오긴 내려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여기에 왜 그렇게 불만이 점점 쌓여가냐라는 게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라는 거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된다는 거고 절대치 자체는 높아져 있는 가격은 거잖아요. 높아지는 거죠. 그럼 거기서 좀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정도 가격은 이제 앞으로도 내려가진 않을 거다라는 거는 이 정도 고통을 계속 견디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갑자기 뉴스 전하다가 좀 짜증이 확 나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볼까요?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요즘에 해외 직구를 전면 차단한다고 했었던 어떤 그 해프닝이 한번 있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또 불만이 있어서 그 해프닝은 좀 정리가 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 사실 알리테무를 이용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는 거는 결국 국민의 안전이거든요. 뭐 국민의 안전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우리의 안전이잖아요. 예. 근데 이 화면부터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그 포털 검색창에 알리테무까지만 딱 쓰면 연관 검색어 1위로 나오는 게 바로 발암물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알리테무와 관련된 검색을 할 때는 대부분 발암물질과 관련된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중국에서 직구를 이용할 때 많은 분들이 안전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건데 사실 그 알리테무가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얼마 전에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 겁니다. 예.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협약을 한 일주일 전쯤에 체결을 했었거든요. 이 자율협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판매자의 정보 공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율협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통신 판매 업자에 대해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런 것들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쿠팡은 뭐 직매입권 같은 거는 안 나오겠지만 판매자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들어가보면 누가 판매하는지, 그 사업자 번호는 몇 번인지, 그리고 대표 번호는 몇 번인지 이런 것들 다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이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예. 지난 13일 알리테무는 공정위와 협약에 따라서 앞으로 위의 제품에 대한 자사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런 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1,000원에서 2,000원대 가격으로 누적 판매 수량이 10만 개가 넘는 상품들. 사실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안전에 대해서 걱정하는 제품들이 이런 저가 제품들이잖아요. 그쵸. 이런 제품들이 여전히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 그것이 좀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그 발암물질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발암물질이 걱정되는 제품을 우리가 판매자의 정보가 있는 판매자로서 샀을 때 뭐 발암물질 위험이 줄어드는 건 아닌데 예. 적어도 판매자가 판매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본인들이 판매한 제품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가질 수 있는 조치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좀 지켜져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나온 뉴스는 그럼 해외 직구의 유해 의심 제품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그 후속 조치가 오늘 나왔습니다. 앞으로 위험 우려가 있거나 소비가 급증하는 해외 직접 구매 물품에 대해서는 각 정부 소관 부처가 이를 직접 선별 구매해서 안전성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조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관세청이라든지 서울시 등 일부 기관에서만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서 그 물품을 검사를 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전수조사는 못하지만 그 선별 검사, 그러니까 무작위로 선별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뭐 검사는 할 수 있지만 효율은 매우 떨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행정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난해 해외 직구 거래가 1억 건이 넘는데 전국 세관의 해외 직구 물품 검사 인력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1억 건에 300명이면 한 분당 몇 건입니까? 30만 건, 300만 건, 예. 300만 개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뭐 어린이 제품, 전기 생활용품 이런 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하고 생활화학 제품, 환경부가 하고 의약 외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검사했는데 위해성이 확인되면 판매가 이루어지는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리는 방식, 이런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예, 사실 그 캐시 인증 관련해 가지고 뭐 품목
를 금지를 시킨다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많다 보니까 정부가 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그래도 이게 뭐 거기에서 진짜 위험 물질이 나오는 제품들을 국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좀 막아줘야 될 테니까 네. 여기서 그 사후 규제를 한다라는 거는 오히려 좀 행정력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써야 되겠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되게 우리가 그 안전에 대해서 좀 크게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예컨대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제품 하나를 샀는데 그 배터리가 담겨 있는 어떤 뭐 조명이었었나요? 예, 근데 배터리에서 갑자기 불이 나서 집에 화재가 번지진 않았지만 자칫하면 집에 화재로 번질 수도 있었던 그런 일들도 있고 하니까 사실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기존에 2.8%에서 3%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2%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게 기존의 성장률 전망치가 1.5%였어요. 네. 미국입니다. 네. 근데 2.4%로 올렸습니다. 1.5에서 2.4. 예, 굉장히 좀 크게 올렸죠. 이게 1분기에도 뭐 GDP 서프라이즈가 났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안정적인 고용 시장과 임금 상승이 소비를 좀 떠받칠 수 있을 거라는 거고 보조금 지급에 따른 민간 투자도 많이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래 직전 전망에서 4.5% 전망을 했는데 4.8%로 0.3%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좀 저조하지만 요새 뭐 특별국채 같은 거 발행해서 부양책을 쓴다고 하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예상보다 둔화폭이 좀 크지 않을 거라는 건데요.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리스크를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근데 세 가지 리스크가 우리가 다 모르는 리스크는 아니더라고요. 그 지장학적인 리스크 측면에서 공급 측면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이제 고금리가 장기화됐을 때 그 미국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안 낮출 건데 네. 이게 뭐 유럽이라든지 뭐 스웨덴이나 스위스는 이미 금리 인하를 했고 유로존 같은 경우는 한 6월 정도 되면 금리 인하를 할 거니까 네. 그러면 이게 금리 차에 따른 통화의 가치의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요. 세 번째 요소는 다들 아시다시피 선거의 해. 그러면서 선거 엄청 많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그 뭐 보호무역주의 같은 것 때문에 세계 경제가 다시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이게 별 얘기는 아닌데요. 그냥 이렇게 경제 정책 그 기관들이 한번 발표를 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이 어떤 뭐 비슷한지 차이가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가 괜찮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보고서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경제가 좋은 우리가- 거하고 사람 사는 거하고 좀 달라요. 지금 안 그래도 오늘 그거 나왔잖아요. 5월 우리나라의 소비 심리. 예. 소비 심리는 또 이제 그 기준선이 100 밑으로 내려가서 사실 부정적으로 바뀌었는데 나는 내 삶은 좀 부정적인데 세계 경제는 되게 좋다고 하는 이런 뭔가 잘 맞지 않는 그런. 요즘에 좀 부러운 게 저는 여도운 앵커가 좀 부럽습니다. 왜요? 되게 좋은 얘기를 할 일이 많잖아요. 아 미국 주식을 주로 미국 못하니까. 주식은 지금 사상 최고치 계속 경신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네. 뭐 어지간한 날은 다 이게 시청자분들이 반응이 기분이 좋잖아요. 글로벌 방송은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상당히 온화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린 맨날 뉴스룸에 뭐 올랐다 힘들다 싸운다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자, 그러게요. 예. 자,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다음 것도 아주 큰 건 아닌데 이제 우리가 워낙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떤 절차가 바뀌었을 때 그 절차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그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는 28일부터 미국 주식에 투자하실 때는 주식의 결제 주기가 예. 이제 하루 단축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T+2일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28일부터는 T+1일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3일 걸리잖아요. 그쵸. 여기 근데 미국은 이틀 걸렸었는데 그 이틀이 아니라 하루로 이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뭐 두 가지 포인트 정도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건 사실 좀 기관 투자가들이 걱정하는 건데 이렇게 결제 주기가 좀 달라지게 될 때 약간 어떤 결제 혼선 이런 것들 때문에 중간중간 어떤 뭐 예를 들어 결제가 뭐 누락된다든지 아니면 결제가 오류가 생긴다든지 이런 좀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글로벌 기관들이 좀 많은 그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시스템적인 문제라. 근데 시스템 바꾸는 거 엄청 큰일이겠죠. 그렇죠. 엄청 큰일이라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서 이게 어떤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는 그런 네. 그 투자 전략을 짰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결제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또 굉장히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질문 중에 미수 거래가 뭐냐라고 해주셨는데 미수 거래는 이제 오늘 주식을 사고 T 플러스 2일에 결제가 되니까 그쵸. 그 안에만 돈을 집어넣으면 네.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하루가 땡겨지게 되면은 그 미수가 났을 때 돈을 더 빨리 집어넣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고 네. 네. 그러면 그 돈을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을 받은 돈이다. 그러면 거기도 또 이자율도 계산을 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이렇게 그렇게 복잡한 거를 개인들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네. 제가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뭘 해서 네. 우리가 행동을 함으로써 그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바뀔 때에는 한두 번 뭔가의 출렁거림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수거래라든지 배당이라든지 배당의 경우에도 사실 배당 기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배당을 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그 날이 있는데 기존까지는 이 거래일 전에 이제 미리 사두면 됐었지만 이제는 하루 전에 사둬도 되는 것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 배당 기준일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만약에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날짜 체크하시는 거 그게 조금 달라진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뉴스는 리튬이온 전지가 2035년에 6배 성장한다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네. SNL 리서치 보도인데요. 제가 어제 그 배터리 소재하는 그 상장사의 CEO하고 좀 식사를 좀 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우리가 항상 주장해 왔던 것들이 맞나 틀리나 요걸 확인하고 싶었던 건데 네. 뭐냐면 첫 번째는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 안 좋고 올라가면 좋은 것인가? 근데 이게 실제로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봤으니 그쵸. 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네. 실제로 그 리튬이라든지 니켈 가격이 좀 바닥을 찍고 좀 올라왔을 때 2차전지가 좀 강히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잘 안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는 석유화학 제품이라든지 정유사들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좀 마진을 좀 더 붙일 수 있는 네. 그런 룸들이 생기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매출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고정비를 분산시키기가 좀 좋다는 측면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했던 건데 사실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을 연동을 시켜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거기에 이제 마진 붙이는 건 비슷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원자재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2차전지가 이렇게 안 좋게 봐야 되나? 네. 물론 장부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고 평가가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장부상으로 좀 안 좋게 되긴 하는데 그러다 거기를 또 판매를 하고 나면은 네. 이게 또 충당금 그러니까 환입이 됩니다 또. 네. 그 전에 많이 재고 평가 떨어졌던 거를 높게 팔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환입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좀 디테일하게 뭐 3월 달에 떨어졌는데 4월 달에 판매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원자재 가격 연동을 3개월로 하냐 한 달로 하냐 뭐 이런 디테일한 문제들이 있긴 한데 네. 그거는 사실 이렇게 추세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뭐가 좀 2차전지 회사들이 좀 어려워진다거나 그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나 네, 들었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게 그 뭐 전기차의 그 성장률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한 29.7%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29.7%가 어떻게 저성장이냐? 네. 이거 어떻게 둔화냐?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수요 둔화가 나타나는 거는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은 게 맞고, 그러니까 저희가 또 강조했던 게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회사별로 차별화가 될 거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2차전지가 이게 뭐 좋을 때는 이제 주식 시장의 기대감으로 갈 때는 다 같이 가지만 가고. 실제로 이제 여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을 따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실제로 잘 팔리는 회사에다 납품하는 회사하고 좀 안 팔리는 전기차에 판매하는 회사가 좀 다를 거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실제로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포드라든지 네. 이런 데들은 좀 잘 안 그렇죠. 팔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재고 밀어내기 이런 거 해야 되다 보니까 재고 밀어내기를 한다라는 거는 판매는 늘어나지만 생산은 늘어나지 않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재 회사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은 2차전지가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하락할 필요가 없는데 네. 우리 시장은 이전에 다 같이 올라왔던 기업과 다 같이 하락한 그런 모습들만 봤기 때문에 차별화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는
있는 것 같진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SNE 리서치에서는 이번에 그 2024년 그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기차, ESS 그리고 IT 기기의 총 수요를 전망을 했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보시면은 CAGR이면은 연평균 성장률이잖아요. 네. 그럼 연평균 성장률로 15.4%가 늘어나는데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전기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는 여전히 단단하게 봐도 되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회사별로 좀 차별화가 되는데 거기서 그럼 어떤 회사들이 좀 좋아요? 그랬더니 이게 BMW나 이런 데들이 전기차를 그렇게 폭발적으로 많이 팔진 않는데 꾸준하게 이게 늘어나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주식시장에서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 같은 회사들이 좀 더 주가가 좀 단단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잘 팔려도 파나소닉이 별로 안 좋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 왜요? 테슬라에 납품하잖아요. 그 CATL 배터리 들어간 게 좀 많아서 아,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좀 어제 들었던 얘기 중에 좀 신기했던 얘기가 그 동박을 만드는 데였는데 네. 테슬라에다가 납품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배터리를 만들어요? 네. 근데 배터리 만들고 있대요 이미. 오. 근데 물론 46 시리즈의 배터리를 네. 만드는 건 아닌데 네. 그 2170 배터리는 이미 테슬라가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극 정도가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전극은 사다가 하고 있는데 나머지 공정들은 또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그 추세가 좀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주가가 뭐 오른 내린다 이런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공급망별로 그리고 경쟁력을 얼마나 갖췄는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서 옥석 가리기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뭐 다 같이 그냥 뭐 침체돼 있을 게 그쵸, 아니고 그쵸. 네. 옥석 가리기를 좀 세분하게 해서 애널리스트 분들도 좀 세분적으로 좀 옥석 가리기를 해서 네. 괜찮은 회사는 좀 괜찮게 좀 안 되는 회사들은 조금 더 독려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장 분위기를 좀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우리가 BMW랑 벤츠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요즘에 전기차로 타고 다니는 BMW가 상당히 눈에 많이 띄긴 하거든요. 예. 뿐만 아니라 이제 BMW는 또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많이 팔리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그 벤츠는 또 그 공기저항을 줄인다고 예, 예. 전기차 플랫폼을 따로 만들었고 그쵸. BMW는 기존 플랫폼과 동일한 차량에다가 이제 하이브리드랑 이제 그 전기차를 플러그인,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이런 것들 보면은 소비자들의 니즈가 확실히 그래서 그런지 이제 BMW 쪽으로 갔고 그럼 BMW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그 벤츠에 들어가는 배터리랑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게 그 우리 또 관심사 중에 하나죠. 아니 우리 보시는 분들은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시는 분들도 관심 많으실 아 그래요? 거예요. 그래요? 식품 산업의 가장 큰 패러다임 변화. 아 뭐라고 보십니까? 뭐 제목에 떴잖아요. 아, 떴습니다. 제로 슈가. 제로 슈거. 예. 자, 탄산음료 매출에서 제로 음료가 매출의 절반을 넘었다라는 GS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탄산음료 매출 가운데 32%가 제로 음료였는데 지난해 41.3%로 올라섰고 지금 오늘 발표한 바에 따르면 52.3%로 절반 이상을 제로 탄산음료를 지금 사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뭐 건강에 대한 니즈 그리고 이제 운동에 대한 소비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제로 탄산에 대한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맞는데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겁니다. 한 가지 첫 번째 여러분 제로 탄산 음료의 가장 혁신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혁신 살이 안 찐다? 아닙니다. 아 이거 조금 찌죠. 근데 진짜 아니 원래 햄버거랑 먹을 때 제로 슈가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찌죠. 근데 안 끈적입니다. 아 설탕이 안 들어가 있어서 흘려도 안 끈적거려요. 이거 우리- 제가 여기 가서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다니는데 우리 그때 롯데칠성 만났을 때 그 얘기하니까 네. 그분들은 설탕이 안 들어가니까 당연한 안 거 아니에요? 끈적거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는데 저- 저는 놀랐습니다. 저는 되게 놀랐거든요. 그럼 이렇게 애들이 이게 쏟아도 네. 끈적끈적하지 않 우리 아이들 예, 네. 예. 쏟아도 끈적끈적거리지 않은 얼마나 혁신적입니까? 이거는 농담이고 두 번째가 지금 글로벌 많은 국가에서 설탕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이건 농담 아니고 진짜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2022년 11월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도 한 8개 지역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한 50개 국가에서 설탕세를 내고 있거든요. 그럼 설탕세는 누가 내냐를 보면은
설탕을 넣어서 음식 내지는 음료를 만드는 제조업체가 세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드 업체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가 코카콜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코카콜라를 제로를 만들면 감미료의 가격이 어떤지는 우리가 좀 차치하고 예. 코카콜라의 탄산음료를 만들 때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다 보니까 코카콜라의 마진 자체가 줄어든단 말이죠. 그럼 제조사 입장에서도 사실 코카콜라 재료 음료를 만들어 파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왜 설탕세를 내느냐를 보면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서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그 의료 복지 지출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예. 보니까 차라리 설탕세를 내서 그런 비용을 좀 줄이자는 취지로 많은 국가에서 이런 걸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국은 제로 쪽으로 좀 많이 바뀌게 될 산업적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기존에 이제 식품 산업이라 그러면은 뭔가 이게 좀 구조가 굳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 우리 그때 어디였더라? 어디 만났을 때 했던 얘기더라?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네. 기껏 팔리는 건 신라면이다. 그렇게 많은 신제품을 그냥 그렇게 매년 맞아요. 막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서 만드는데 네. 그래서 먹는 건 새우깡이다. 그리고 맛동산이다. 맛동산이다. 네. 그럼 도대체 식품 회사들은 그 연구 개발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신제품 안 만드는 게 낫지 않겠냐. 네, 그게 좀 오히려 비용을 그렇죠. 들쓰고 네. 야무지게 경영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정도로 좀 고착화되어 있는 시장을 크게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재료가 바뀔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담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주호 기자가 악권에서 좀 진행을 하긴 했는데 네. 영국이 이제 담배 판매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전자담배는 또 된다는 거죠. 전자담배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전자담배를 피라는 거였어요. 전자담배에는 뭐 보조까지 해준다고 네, 막 그랬으니까 맞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이제 관련 시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플레이어들이 그냥 관련으로 하다가 여기서 이제 뭔가 기술적인 것들이 들어가면은 아예 점유율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좀 전에 필립 모리스 주가를 봤는데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것이 아직까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산업군이 되게 좀 성숙돼 있는 산업군에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날 때, 네. 예를 들면은 자동차 산업에서 이제 에너지가 그 석유에서 전기로 바뀌면 네. 그런 데서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뭔가 새로운 플레이어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다이나믹스가 생긴다는 측면에서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전력기기도 그렇죠. 원래 그냥 국내에서 조금 하던 맞아요. 것이 해외 시장으로 넓어짐으로써 이게 완전히 판이 달라진 거고 네. 거기에서 아까 그 데이터 센터 관련한 전력망이라든지 아니면 재생에너지가 생김으로써 생기는 그 좀 변동성이 큰 간헐성이 큰 전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으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분산형 그리드는 어떻게 만들 네.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산업을 좀 흥미롭게 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예. 오늘 저희 뉴스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